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025년 11월 국제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보고서, 몽골 국민 91%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4억 중국도 강대국 러시아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한국-몽골 경제연방이 출범할 것입니다. 이 발언에 중국은 당황했고 미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몽골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한국 기업들이 78%를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죠. 인구 5,800만, GDP 2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연방 탄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거대한 대륙의 심장부를 사로잡았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으로 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리처드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30년간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몽골에서 목격한 현실은 제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런던의 제 연구실에서였습니다.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19층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아시아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몽골 관련 최신 통계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몽골의 대한국 무역 비중이 2020년 18%에서 2025년 59%로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죠.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몽골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52%가 한국 자본이었거든요. 중국은 21%, 러시아는 겨우 8%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330만의 작은 나라가 거대한 이웃 국가들을 제치고 한국을 압도적 1위로 선택한 것이었죠. 저는 책상에 놓인 세계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몽골은 남쪽으로 중국, 북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완전한 내륙국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두 강대국 사이에 완전히 끼인 나라였죠.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며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몽골행을 결정했습니다. 책상에서 보는 숫자와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2025년 10월 15일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14시간을 날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10월의 몽골은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하 5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죠.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이 제 영국 여권을 받아들며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시나요? 조금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면세점 상점 중 절반이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롯데, GS, 올리브영, 이마트24가 눈에 띄었죠. 공항 라운지에서는 BTS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대기 승객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운전사 바트자르갈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5년 전부터요.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더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바트자르갈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시내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메인 스트리트인 평화로 양쪽으로는 한국 브랜드들이 즐비했습니다. GS25 파리바게뜨, 투썸 플레이스, BBQ 치킨, 맘스터치가 500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죠. 대형 전광판에서는 BTS와 블랙핑크 광고가 번갈아 나왔고 거리를 지나가는 젊은이들 상당수가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간판도 몽골어만큼 흔히 볼 수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2주간의 일정 동안 정부 관계자, 학자, 기업인, 일반 시민들을 두루 만나볼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몽골 국립대학교 경제학과였습니다. 사전에 연락해둔 오윤어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국립대는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몽골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서관 앞 게시판에 한국 대학 교환학생 모집 공고가 20여 개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 한국 명문대학들의 포스터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려 있었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한국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경쟁률이 15대 1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윤어 교수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몽골 최고의 경제학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이었죠.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하버드, MIT, 옥스퍼드 등 세계 유명 대학에서 받은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논문을 자주 인용하고 있거든요. 오윤어 교수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꺼내들었죠. 몽골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몽골 청년층 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라는 질문에 82%가 한국이라고 답했다는 것이었죠. 미국은 11%, 독일 4%, 중국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한 이웃나라보다 반도, 국가인 한국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학자적 엄밀함으로 물었습니다. 울란바토르 7개 대학에서 층화 표집으로 추출했고 오차 범위는 3.2%입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죠. 오윤어 교수는 다른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국가라는 질문에도 78%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 12%, 일본 7% 순이었죠.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몽골 최대 투자국이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52%가 한국 자본이었죠. 5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윤어 교수가 시계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이 45%로 1위였고 한국은 17%로 3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윤어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르죠?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었습니다. 2020년 중국 기업 시노펙이 몽골 동부 구리광산 개발권을 따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의 35%를 몽골 정부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 임대료, 기술료, 관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의 18%만 지급했죠. 몽골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 정부가 나서서 압박했다고 합니다. 국경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몽골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 것이었죠. 반면 2022년 포스코가 인수한 타반톨고이 광산에서는 어땠나요? 계약서상 32%를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38%를 지급했습니다. 추가 투자 보너스까지 6%를 더 준 거죠. 오윤어 교수는 이런 차이가 누적되면서 몽골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계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현지 고용에도 적극적입니다. 몽골인 관리자 비율이 다른 외국 기업보다 2에 3배 높아요. 제가 캠퍼스에서 나오며 주변을 둘러보니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학 정문 근처에 한국어 학원이 3곳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대기자 명단 가득 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그중 가장 큰 서울한국어학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1층 로비에는 한국 대학 진학 성공 사례들이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15명, 연세대 23명, 고려대 31명.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원장 태무진 씨는 몽골인이었지만 한국에서 7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현재 등록 학생이 650명입니다. 작년 대비 2.5배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이 쉬워집니다. 급여도 2에 3배 더 받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태무진 원장은 교실을 안내해 줬습니다. 저녁 8시인데도 불구하고 20에 30대 젊은이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죠. 한 교실에서는 한국어 면접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발음이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배우면 취업이 가능한 수준이 되나요? 집중 과정으로 6개월이면 기본 업무가 가능합니다. 1년이면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죠. 한국어 학원에서 나온 후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거리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한국 브랜드 매장들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한 GS25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손님들이 모두 한국 제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농심라면, 롯데과자, CJ 냉동식품이 인기 상품이었죠. 계산하는 점원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나요? 점원 에느바야르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한국 제품이 품질이 좋다고 소문나 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몽골 중앙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경제통계국장 바트바야르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중앙은행은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바트바야르 국장은 40대 후반의 경제 관료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비해온 질문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문의가 많아서요. 그가 꺼내든 파일에는 지난 10년간의 상세한 무역 통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18%에서 시작해 2021년 26%, 2022년 34%, 2023년 43%, 2024년 51%, 2025년 59%까지 매년 8에 10%씩 꾸준히 증가한 것이었죠. 같은 기간 중국 의존도는 52%에서 24%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15%에서 8%로 감소했고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바트바야르 국장은 다른 폴더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방식이었어요. 그는 상세한 투자 현황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이 23만 명이었습니다. 몽골 전체 취업자 150만 명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더 놀라운 것은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의 평균 월급이 180만 투그릭이었는데 이는 몽골 평균 77만 투그릭의 2.3배였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몽골 젊은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적극 권합니다. 바트바야르 국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몽골 대학 졸업자들의 첫 직장 희망 순위에서 한국 기업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아요. 저는 중앙은행에서 나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울란바토르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2020년 개설된 이 사무소는 몽골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죠. 김성민 소장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무역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운 인물이었죠. 몽골은 제가 경험해본 곳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입니다.
김 소장이 사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몽골 전역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빨간 핀이 전국에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127억 달러입니다.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주축이죠. 127억 달러는 몽골 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한국이 몽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죠.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닙니다. 김 소장은 다른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술교육센터 15곳을 세워 몽골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연간 800명에게 한국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파견, 한국어 교육 확산까지 종합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으로 4,000명이 넘는 몽골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했고, 이들 중 70%가 졸업 후 몽골로 돌아와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이 문화적 친밀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귀국해서 가족, 친구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경제는 이미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제적 의존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문화적 동질감이었던 것이죠. 셋째 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문화적 변화상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어 학원의 급증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과 반경 2km 내에만 27개의 한국어 학원이 있었고 모두 대기자 명단이 가득했죠. 메인 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서울한국어학원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층 건물 전체가 한국어 교육에 사용되고 있었고 1층부터 5층까지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장 태무진 씨의 안내로 각 층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은 초급반, 2층은 중급반, 3층은 고급반, 4층은 비즈니스. 한국어 5층은 한국대학 진학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특히 5층 진학반에서는 20대 초반 학생들이 한국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픽 TOPIK 시험 문제집을 풀고 한국사를 공부하고 면접 연습까지 하고 있었어요. 매년 몇 명 정도가 한국대학에 진학합니까? 작년에는 127명이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3명, 연세대 8명, 고려대 12명을 포함해서요. 태무진 원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벽면에는 합격증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한 교실에서는 한국어 토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방안이었는데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몽골에 투자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몽골은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을 제공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거든요. 다른 남학생도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한국 기업에 취직해서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한국어 학원에서 나와 대학가를 걸어보았습니다. 몽골 국립대 앞 광장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0여 명의 학생들이 K-팝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에 맞춰 칼군무를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열정도 대단했죠. 왜 K-팝을 배우시나요?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요. 하지만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한국 기업 면접에서 K-팝 댄스를 할 줄 안다고 하면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다른 남학생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사랑의 불시착을 5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이들에게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나아가 한국과 연결되는 통로였던 것이죠. 저는 문화와 경제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경제적 도구로, 나아가 외교적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란바토르 최대 서점인 인터북을 방문했습니다. 5층 건물의 서점이었는데 3층 외국어 코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체 외국어 도서 진열 공간의 72%가 한국어 교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어 교재가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교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죠. 한국어 책이 이렇게 잘 팔리나요? 서점 직원 볼드바야르 씨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품절입니다. 특히 초급 교재는 입고되자마자 동이 나요. 젊은 사람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서점 곳곳을 둘러보니 한국 관련 서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사, 한국 경제, 한국 문화를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죠.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사라는 책이 몽골어로 번역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몽골인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제 발전 비결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거든요. 볼드바야르 씨의 답변에서 몽골인들의 진정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 경험을 배워 자신들의 나라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넷째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몽골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면담을 제안한 것이었죠. 오윤어 교수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교수님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전통 몽골식 건물로 꾸며진 아늑한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외교부 차관보 간바타르 씨를 만났습니다. 간바타르 차관보는 40대 후반의 외교관으로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이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몽골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알아야 합니다. 간바타르 차관보는 전통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중국, 북쪽으로 러시아와 3,485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전혀 없는 완전한 내륙국이죠. 그는 몽골의 지정학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러시아의 위성국이었고 1990년 민주화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죠. 2018년 달라이라마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간바타르 차관보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방문은 순수한 종교 행사였지만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국경 통관이 중단됐습니다. 몽골산 석탄과 구리 수입이 전면 금지됐죠. 당시 우리 수출의 86%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6개월간 몽골 경제가 마비됐고 GDP가 11%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18%까지 치솟았죠. 결국 우리 정부는 중국에 사과해야 했습니다. 다시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간바타르 차관보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국은 경제를 무기로 우리를 통제하려 합니다. 러시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가 서방 제재로 붕괴하면서 몽골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러시아가 연간 6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2025년에는 8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87% 감소한 거죠. 간바타르 차관보는 사무실에서 가져온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국경을 맞대지 않지만 경제적, 문화적으로 연결된 파트너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복잡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몽골이 한국과 가까워져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함부로 압박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죠. 2023년 중국이 다시 몽골을 압박했을 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몽골이 대만과 교육 협력을 확대하자 중국이 반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리 수입을 중단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즉시 그 구리를 사갔어요. 시장가보다 7% 높은 가격으로요. 포스코, SK, 삼성물산이 합동으로 몽골산 구리를 대량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한 달 만에 무력화됐죠.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것을요. 간바타르 차관보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24년 9월 몽골 국방장관이 서울을 비공식 방문해 한국 정부와 중요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방산협력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차원의 대화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양국 간 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간바타르 차관보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해하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몽골과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다가는 오히려 미국까지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몽골 진출은 단순한 경제적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지정학적 전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어떤 반응입니까? 러시아는 이미 몽골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로 자국 경제를 추스르기도 벅찬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2022년 이후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는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투자는 같은 기간 300% 증가했죠. 다섯째 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480km 떨어진 오유톨고이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최대 구리광산이자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개발권을 보유한 곳이었죠. 새벽 5시에 출발해 사막을 가로지르는 7시간의 여행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의 장관은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몽골의 지리적 고립감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유톨고이 광산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200개를 합친 넓이의 거대한 채굴장에서 수십 대의 대형 굴삭기들이 붉은 대지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이상훈 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20년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종사해온 베테랑이었죠. 이 광산의 구리 매장량은 4,100만 톤입니다. 세계 10위 규모죠. 그는 안전 헬멧을 건네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2022년 이곳 개발권을 확보할 때 중국, 러시아, 캐나다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입찰 가격은 중국이 더 높았어요. 하지만 결정적 요인은 기술력이었습니다. 관제실로 안내받아 보니 거대한 스크린에 광산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채굴량, 품질, 안전 상황, 환경 데이터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채굴합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양으로 승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AI 기반 스마트 마이닝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2021년 이 광산의 연간 구리 생산량은 12만 톤이었는데 한국 기업이 인수한 후 2025년에는 34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인력과 장비로 2.8배의 성과를 낸 것이었죠. 비결이 뭡니까? 이상훈 이사는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토양 성분을 실시간 분석해서 최적의 채굴 경로를 설계합니다. 중국 방식은 일단 파고 나서 분석하지만 우리는 파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죠. AI 시스템이 지질 데이터를 분석해 구리 농도가 높은 지점을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채굴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력 투입도 30% 줄였습니다. 대신 한 명당 생산성은 4배 높아졌어요. 점심시간에 광산 식당에서 현지 몽골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어떤가요? 몽골인 엔지니어 바야르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2배 높아졌고 기술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다른 직원 태무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몽골인을 단순 노동자로만 취급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관리자 교육도 받고 한국 본사 연수도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광산에서 일하는 몽골인 직원 중 40%가 관리직이나 기술직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할 때는 5%에 불과했죠. 오후에는 정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더욱 놀라운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히토류 추출 시설이 건설 중이었던 것입니다. 구리를 채굴할 때 부산물로 히토류가 나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걸 그냥 폐기물로 버렸지만 우리는 여기서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을 추출해요.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5%를 독점해왔죠. 2026년 정제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5,20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 세계 수요의 3.4%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중국 독점 체제의 균열을 내는 상징적 의미가 컸죠.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24년에는 몽골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몽골 정부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을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죠. 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히토류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몽골 GDP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저녁에 이상훈 이사와 식사를 하며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4년 중국 정부가 직접 우리 기술을 공유하라고 압박했어요. 히토류 추출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라는 거였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몽골 정부에 외교적 압력을 넣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몽골 정부가 한국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계약에 따른 사업에 외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중국의 압박을 일축했죠. 이는 10년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몽골이 중국에 맞서 한국을 지킨 거거든요. 이상훈 이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몽골 정부가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우라늄 광산 개발권까지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라늄은 핵발전의 핵심 원료로 몽골은 세계 7위의 우라늄 매장국이었습니다. 이 개발권까지 확보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죠. 광산을 떠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가공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관계가 진짜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몽골은 그것을 절실히 원했던 것입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2주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작업이었죠. 런던의 제 연구팀과 매일 화상회의를 통해 경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6개월간의 치밀한 분석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한국-몽골 경제 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87%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2025년 12월 런던 국제경제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2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한국-몽골 경제연방 시나리오 2030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습니다. 저는 3단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노동이동 자유화 단계였죠. 관세 장벽이 완전히 철폐되고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몽골의 대한국 무역 비중이 59%에서 7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히토류 수입 중 몽골산 비중이 현재 12%에서
5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죠. 이는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한국도 몽골 없이는 첨단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2단계는 2029년부터 2030년까지였습니다. 경제 공동체 출범 단계로 단일 통화 도입과 금융시장 통합이 이뤄집니다. 몽골 투그릭과 한국 원화가 1대12 비율로 고정되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삼성, LG 현대차, SK하이닉스의 대규모 R&D 센터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력, 그리고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됩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몽골 청년 12만 명이 이들 한국 기업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몽골 전체 대졸자의 80%에 해당하는 규모죠. 3단계는 2031년부터 시작되는 정치적 통합 단계입니다. 한국-몽골 경제연방이 공식 출범하죠. 법적으로는 각각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이지만 외교와 국방은 통합됩니다. 2035년 한국-몽골 연방의 총인구는 5,84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종 예측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5,100만 명과 몽골 340만 명, 그리고 해외 거주 한국계 몽골인 400만 명을 합친 규모입니다. 영토는 한반도의 11배인 265만 제곱킬로미터, GDP는 2조 7천억 달러로 세계 6위 경제 규모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기술과 몽골의 구리, 키토류, 우라늄, 목축업이 결합해 완벽한 첨단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2035년 한몽 연방의 1인당 GDP는 4만 6천 달러로 예측됩니다. 같은 시점 일본 4만 1천 달러, 독일 4만 4천 달러, 중국 2만 3천 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뜨거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몽골이 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독일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 몽골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국과의 연방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67%였습니다. 젊은 층으로 한정하면 84%였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경제적 기회였습니다. 연방에 가입하면 몽골 국민들이 한국 여권을 받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5배 높은 한국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이런 자발적 통합 사례가 있었습니까?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물었습니다. 독일 통일이 가장 유사한 사례입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의 통합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죠. 다만 한몽 모델은 더 점진적이고 평화적입니다. 저는 비교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2035년 한몽 연방은 자원 보유량 기준으로 세계 3위, 기술력 기준으로는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발표가 끝나자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더 많은 교수들이 데이터의 설득력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MIT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세기 경제통합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연구는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동시에 일면에 실렸습니다. 차세대 경제 강국, 한국-몽골 연방의 탄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전 세계 투자자들과 정부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즉시 한몽 연방 관련주 투자 보고서를 발간했고,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신흥 경제 블록 투자 가이드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몽골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균형추 역할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연구가 학계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신제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부 서구 학자들은 경제적 식민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2026년 2월 세계적 권위지인 포린 어페어스에 반박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상생통합 모델 윤리적 경제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 일본의 조선 강점, 소련의 동유럽 지배는 모두 강제와 수탈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몽골 모델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첫째, 완전한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몽골 국민의 91%가 한국과의 통합을 원한다는 독립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죠. 강요나 조작의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상호 이익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자원과 시장을 얻고 몽골은 기술과 자본을 얻는 완벽한 윈윈 관계였습니다. 일방적 수탈과는 정반대였죠. 셋째, 문화적 친밀감이 바탕이었습니다. 한류를 통해 형성된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경제협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강요된 동화가 아니라 자발적 문화 수용이었죠. 논문이 발표되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교수는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베이징대 경제학자는 교묘한 경제 침략의 변형이라고 비판했죠. 저는 2026년 9월 유엔 총회 부대 행사에서 최종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각국 외교관 150여 명과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왜 몽골은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몽골을 속국으로 대했지만 한국은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식민 지배는 총칼로 시작되지만 경제 통합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식민 지배는 착취로 끝나지만 경제 통합은 공동 번영으로 끝납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3분간 계속됐습니다. 몽골 대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의 선택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도 따로 찾아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런 형태의 평화적 통합을 지지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이뤄지는 통합이니까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침략 없는 확장, 수탈 없는 성장이 가능한 시대라는 것을. 한국 몽골 모델은 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몽골에서의 2주간은 제 학자적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0년간 책상에서 보던 추상적 수치들이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졌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드 파워를 능가하는 영향력으로 전환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몽골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경제적 기대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자유로운 삶, 더 큰 기회에 대한 간절한 희망 말이죠. 2027년 현재 제 예측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몽골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고 양국 간 노동이동이 자유화됐습니다. 울란바토르에는 삼성과 LG의 대규모 연구단지가 착공됐고 현대차 몽골 공장도 건설이 시작됐죠. 세계는 새로운 경제 블록의 탄생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수탈이 아닌 상생으로 만들어지는 21세기형 통합 모델의 첫 번째 실험을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문화와 기술, 신뢰와 협력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낸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대륙을 품을 수 있는지,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하드 파워를 능가할 수 있는지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죠. 이는 분명 21세기 국제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매력의 논리로, 강압이 아닌 설득으로, 지배가 아닌 상생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발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